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병자호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했던 바로 그 해 1636년 압록강이 어렸을 때 12월 달에 조선을 침략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진왜란 당시에도 한양 점령이 19일 걸렸는데 병자호란 때는 8일 만에 한양을 점령당합니다. 북방민족이 침략이 왔을 때 당연히 강화도로 튀어야 되는데 강화도로 도망갈 길을 청태종 홍타이지가 300의 특공대, 내가 적을 특공대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적이잖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300명에 의해 강화도로 건너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 인조가 실은 서울의 4대문 중에 시체가 빠져나간다는 광희문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던 47일, 제가 이번에 댓글을 통해서 참 좋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음력으로 날짜 계산할 때 12월 31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47일이 아니죠. 46일간의 처절한 항쟁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제가 대본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또 제가 자료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영상을 찍고 나면 분명히 이 멘트 좀 날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실록 기록에 보면 얼마나 남한산성에 있는 동물들마저 배가 고팠으면 말이건 소건 개건 할 것 없이 다른 동물들의 꼬리만 보면 먼저 씹어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인조도 쌀이 없어서 굶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씨암탉을 잡아서 인조에게 먹이니 그러다 보니까 남한산성의 백숙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뗄감이 없어. 그래서 왕이었던 인조조차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 추위에 덜덜 떨면서 잠을 자야만 했으니 어찌 항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항복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 인조가 그렇게 남한산성에 40일 이상 갇혀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왕이 외딴 성에 고립돼 있으면 그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근왕병들이 왕을 구원하기에 달려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자호란 때도요 거의 20여 차례 정말 많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투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니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투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전투들 진짜 많았습니다. 병자호란은 이만큼 대중화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에서 이제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던 인조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들어본 전투 이름이 바로 이 쌍령 전투이지 않나요? 300 청나라 기병에 털려버린 4만의 조선군. 우리 역사상 최악의 패전. 진짜 우리 역사상 최악의 패전일까요? 쌍령 전투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과장되어서 알려진 패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상 최악의 패전 여러분 저 앞에 고대사부터 보면 저조차도 이름도 모르는 전투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역사상 최악의 패전은 저는 진짜 당태종 공격 때 고구려 개마무사 15만 명이 털려버린 주필산 전투. 고려의 북진 정책이 좌절되고 동북구성 축조가 실패로 돌아가는 금나라의 이순신 삼요아리에게 완전히 6만인가 7만인가가 털려버린 갈라수 전투. 이게 진짜 우리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최악의 패전은 뭐냐? 용인패전, 용인전투, 와스자카, 임진왜란 때 분명히 해드렸죠. 칠천량해전. 진짜 이게 큰 패전입니다. 근데 그 칠천량 패전을 딛고 일어서서 이순신 장군이 못 일어서는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전환해내는 거 보면 진짜 이순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있는 인물인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병자호란의 쌍령 전투. 이게 바로 조선의 3대 패전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 오면
한국전쟁 때 현리 전투의 패배. 유재흥, 처주길롱, 군단장. 막말로 여러분, 이 현대사 패배는요, 조선의 3대 패전을 능가하는 패전입니다. 현리전투의 패배는 용인전투와 칠천량해전과 쌍령전투의 패배를 합쳐놓은 것만큼의 큰 패전입니다. 도대체 세계 전쟁사에 일개 군단이 전투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전투가 어디 있답니까? 언젠가 시간 나면 현리전투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쌍령전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왕이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왕을 구원하기에 많은 근왕병들이 이 남한산성 근처로 오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김화전투와 광교산 전투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전투는 승리한 전투거든요. 멋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옵니다. 허엄천전투, 동성련전투는 생략하겠습니다. 강화도가 어떻게 점령당했냐는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오늘은 이 쌍령 전투로 가겠습니다. 일단 경상도의 근왕병들이 가장 먼저 남한산성까지 옵니다. 그런데 병력이 4만이라고 합니다. 이 4만을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근왕군은 남한산성으로 올라오기 전에 가장 먼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4만의 지방군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 조선 후기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합니다. 잠깐 수망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제승방략 체제가 무너집니다. 명종 때 제승방략 체제라고 해서 외적의 침략이 있으면 우리도 군대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한 방의 외적의 주력을 격파하자. 임진왜란 중에 제승방략 체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패배하니까 전쟁 중에 진관 체제로 바꿉니다. 원래 세조가 먼저 시행했던 건데 제승방략 체제로 무너졌다가 다시 진관이 되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진관이라는 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군사들이 자기 지역을 각각 방어하는 겁니다. 진관 체제가 각계 격파당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승방략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젠장 우리가 군대를 한 곳으로 모았는데 우리가 뚫려버린 게 신립의 탕금대 전투였잖아. 그래서 진관 체제로 바꾸고 소고법이라는 게 발동이 되는데 소고법은 농사가 바쁜 농번기에는 농사 짓다가 농사가 한가한 농한기에는 군사훈련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하는데 누구부터 누구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와, 원래 군역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지는 건데 소고법에 입각하면 양반도 노비도 삼지창 들고 뛰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양반들이 소고군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당시 조선의 지방군들은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농민군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에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농민들 정말 처참합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데 1년에 평균 2, 3개월씩은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4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급조해서 내려온 농민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진 만주족 청나라에게 많이 깨지고 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4만 병력이 모여서 왔을까? 쌍령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오케이?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반갑겠습니다만 여기 광주 고등학교,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중앙고등학교,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광주 모닝사이드 2차 아파트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남한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에 인조가 갇혀있죠.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어떤 보급품이 들어가지 못하게, 군량미가 들어가지 못하게 청라 군대가 이렇게 길목마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소고군, 지방군 급히 모아온 농민병 4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만 중에 당시 시면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시면은 경상도 관찰사, 감사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좌도 병마사가 허완이고 우도 병마사가 민영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관찰사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에게 4,000병력씩을 주었다가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여기도 4,000. 그러면 여기 지금 시면은 얼마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뒤쪽에 32,000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4만이 털려요? 아닙니다. 4,000과 4,000이 각계 격파 당합니다. 근데 미리 당시 경상도 근왕병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4만이 올라오냐? 4만 아니다.
한 8,000명 정도 올라왔다. 8,000명 올라와서 여기 1,000명 있었고 여기 1,000명 있었고 여기 6,000명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다. 한 2만 명 올라왔다. 한 여기 2,0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강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4만 병력이 300에게 깨졌다는 걸로 유명한 쌍용 전투니까 당시 4만의 병력이 경상도에서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걸 쌍용 고개라고 했는데 이 쌍용 고개는 4만 병력이 주둔할 만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 자병사 허완과 경상 우병사 민영에게 각각 4,000씩을 주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가장 뒤로 빠져있는 청나라 요토, 아이신교로 요토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르하치가 자기 큰아들을 죽이죠. 둘째 아들이 다이산인데 원래 다이산이 당연히 칸이 돼야 되는 건데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칸이 됐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다이산이 실은 가장 큰형님인 거죠. 홍타이지에게는. 그 큰형님의 큰아들이 요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황제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친구가 직접 군대를 몰고 왔는데 당시 어떻게 쌍용 전투에 청나라 병력이 300명밖에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때 약 6,000 정도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기군 1기가 7,500명이었기 때문에 7,500은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6,00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악다기가 허안을 먼저 공격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허안이라고 썼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 쌍용 고개를 넘어서 이쪽에서 진을 쳤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넘어가서 이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안전하게 이쪽에서 진을 쳤다라는 주장이 상당합니다. 민영도 아마 이쪽에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와, 300명도 아니고 33명이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악다기와 더불어 33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산 정상에서 아래로 막 갑자기 확 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나름 진을 쳐놨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의 지방군 소고군들은 조총부대입니다. 이때 보통 2냥의 화약이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2냥이면 10발 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30초에 한 발이니까 1분에 2발의 총을 쏠 수 있으면 보통 5분이면 다 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서로 사격전 전개할 때 항상 지휘관이 적의 흰 눈동자가 보이기 전에는 사격을 하지 말거라. 총알을 아끼거라. 그런데 이게 지휘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쏘아도 맞지도 않을 거리에서 막 총을 쏘아버리면서 정신없이 총을 쏘게 되고, 그때 화약 놓고 있을 때 기병들이 달려와서 목을 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 4,000병력이 우리한테 4,000병력이 있고 여기 33명이 쳐들어왔다라고 칩시다. 4,000명이 총을 쏘면 몇 발을 쏠까요? 한 명당 10발만 써도 총알이 4만 발이 날아가는데 33명은 완전히 그냥 와. 근데 33명은 일단 뒤로 살짝 후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침략이 온 게 300이 침략이 왔는데 300이 침략이 왔던 이유가 뭐냐면, 와, 어찌됐든 간에 총알 10발을 다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알이 떨어졌다, 화약을 더 달라, 막 그러는 소리가 들리니까 화약이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적 300, 왜 300일까요? 왜 항상 300일까요? 청나라는요. 300이 1, 2루잖아. 기억나십니까? 300이 5개 모이면 1500, 아이고 뭐 잔란인가 되고, 그 1500 잔란이 5개 모이면 1기가 되는, 그 1기가 8개 있어서 8기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300명 단위로 움직이는데 정말 이 300명을 움직이는 게 일사불란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우리 4,000명이 속절없이 당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4,000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1,000명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4,000이라고 써드릴게요. 당연하죠. 조선은 농민군입니다. 그리고 보병입니다. 여기는 진짜 전쟁에는 신물이 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1, 2루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살나죠. 이때 사령관이었던 허안이 말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3번 떨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면서 도망갔다는 건지, 말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다시 올라타서 계속해서 전투를 계속하다가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니 연료실, 아이고 제가 진짜 참 조사 준비 많이 했네요. 연료실 기술에 보면 허완이 전장에 나가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이 나라 큰일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이순신 장군이 이 허완을 굉장히 인정해서 훗날 이 나라를 짊어질 정말 위대한 장군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허완이 전사하면서 이렇게 사청이 당합니다.
그런데 경상 우병사 민영의 사천병력은 훨씬 더 훈련 태세가 잘 돼 있었고 여기저기 진을 다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허안의 병력을 깨트린 300이 다시 한번 민영에게 다가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허안도 쉽게 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허안이나 민영이나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문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감사 시면이 뒤에 있으면서 자신의 종사관이었던 도경유란 놈을 보내서 이들에게 명령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허안의 병력이 이 300과 싸우려고 할 때 당시 무인 출신 박충겸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박충겸이 지금 사격을 해서는 안 된다. 적들이 더 가까울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이 시면의 명령을 받은 문간 출신 도경유가 아니 지금 총을 쏘란 말이야. 왜 빨리 명령을 안 내리는 거야 하고 하면서 그 장수 박충겸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허안의 병력이 쉽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죽음을 당한 장수 박충겸의 아들이 바로 민영 진영에 있었고 이 사천병력은 진을 잘 갖추고 조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박충겸의 아들이 화약고에 불을 질러서 화약고를 지키는 수령들과 함께 빵 소리가 나면서 수십 명이 폭사하게 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총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한번 민영까지 죽게 되고 이 병력까지 뚫리게 되는 이게 바로 쌍령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쌍년 전투에서 32,000은 살았습니다. 이 병력을 4만이라고 보더라도 32,000은 살았어요. 이 32,000이 살아가지고 조령 밑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8,000이 다 전멸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2,600명 정도 죽었던 전투가 바로 쌍령 전투입니다. 쌍령 전투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역사상 최대 패배라고 하기에는 2,600명, 제가 뭐 인명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2,600명이 쌍령에서 죽었다고 당시 조선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만큼 나라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핏 사만이 300에게 패했어. 그래서 굉장히 큰 패배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전투가 쌍령 전투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300의 병력이 이 4,000의 병력을 깨고 4,000의 병력을 깼으면 이 요토가 청나라에 가서 얼마나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청나라 전쟁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거둔 300의 소수 병력 일 이루고 이들은 엄청난 승진을 했을 텐데 그런 기록도 없고 요토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유배 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실제로 선봉장이었던 악다기는 공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이건 전부 다 청나라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력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실투가 죽습니다. 실투가 죽으니까 당시 청나라에서 어찌 사령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친단 말이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투의 시신을 수습해내지 못해가지고 실투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청나라 병졸들이 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미스테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령관들이 죽긴 죽었지만 청나라도 상당히 피해를 보았던 전투가 쌍령 전투이지 않을까? 그러면 왜 우리 기록에는 이렇게 대패배로 알려졌을까? 여러분, 당시 근왕군들이요 남한산성 근처까지 왔습니다만 얼마나 겁을 쳐먹었는지 왕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조선의 도원수는 김자점인데 이 새끼가 18,000의 병력을 이끌고 양평에서 꼼짝을 하지 않아요. 이 병력이면 그래도 왕을 구원하기에 한 번쯤 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지금 여기 도원수 김자점의 병력이 2만이 넘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나머지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황군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조선의 병력이 10만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1,000만이 넘었던 조선의 인구가 임진왜란 때 인구가 많이 격감됐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누가 뭐래도 700만 800만이면 당시 만주족 청나라 인구보다 넘어서는 그 인구를 가진 조선이 이렇게 무능력했고 군사훈련이 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군사훈련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인조가 반정으로 쿠데타를 성공했기 때문에 중앙군은 강력하게 키웠지만 그게 바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래가지고 5군영 중에 3군영이 만들어집니다만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제대로 군사훈련조차 시키지 않았으니 이 군대로 어찌 그렇게 강했던 청나라 만주 기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지방관들이 쫄아서 왕을 구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쌍령 전투가 말도 안 되는 패배했다. 어차피 우리가
청나군대와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었고 저들은 너무 강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좀 부풀려져서 알려진 패배가 쌍령 패배이지 않은가. 실제로 완벽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전쟁 때 현리전투 패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패배였다. 실제로 쌍령 전투에서는 2,600여 명이 전사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창피한 전투, 쌍령 전투 말씀드리겠고, 그러고 보면 쌍령 전투 말고 이 정도의 패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쌍령 전투가 이상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남쪽에서 근황병이 처음으로 올라와서 남한산성 근처에서 분명히 남한산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는 패배다, 할 말 없다. 그러나 청나라 기록에 입각하면 청나라 사령관이 죽었던 전투가 쌍령 전투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에서도 완벽하게 이겼던 전투, 신나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